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좀 싱숭생숭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혼조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이슈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단행됐었던 12월 금리 인하, 이게 다우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대로 오라클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나스닥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오늘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엇갈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군이죠. 이 중소형주가 밀집되어 있는 S&P 500 0.16% 상승 중이고요. 또 오늘 금융주들과 방어주들의 견조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1.39% 강하게 반등 중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오늘 0.3% 어제와는 다르게 힘이 없는데요. 이 오라클이 현재 AI 반도체 전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탓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들, 이 하이퍼스케일러 단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오라클이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각 11% 하락 중입니다. 장중에는 최대 16%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 지난 2001년 이후로 최대의 급락세를 시현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거의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구글도 2.6%, 아무래도 나스닥이 힘을 내기가 어려운 장세입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들과 또 헬스케어, 각종 소비재와 산업재들, 이렇게 방어주 성격이 강한 업종은 금리 인하의 수혜감을 받아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금이 다시 한번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옮겨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나스닥을 끌어내리고 있는 오라클발 쇼크입니다. 어제 이 실적이 바로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됐었죠. 이 때문에 제가 어제 이 대담 시간에 오라클 관련 실적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보다 낮았었던 실적 때문에 오늘 오라클 급락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역시 이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우선 오라클의 실적,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무엇보다도 덜 벌고 예상 대비해서 더 썼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수주잔고, 그동안 오라클이 수주잔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마저도 60%가량이 오픈 AI 한 고객사에게 몰려 있고요. 2027년부터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상당 부분 걱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다음 판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체 왜 실망을 했나?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요. 단 한 분기 동안, 그러니까 4개월간 1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매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밖에 못 벌었어? 라는 게 현재 시장의 따가운 눈초리가 가해지는 이유죠.
또 거기에 앞으로의 자본 지출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 자본 지출을 50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지난 9월 전망 대비해서 150억 달러나 크게 불어난 겁니다. 이게 HBM과 관련 D램 가격이 워낙 폭등했기 때문인데 보시자면 오라클의 그동안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해서 자본 지출이 얼마만큼 폭증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상당 부분 몇 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처음이 2019년인데 현재 2025년 그리고 2026년 이번에 새롭게 이만큼이 추가가 된 것이죠. 정말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번 분기의 자본 지출마저도 시장 예상치를 거의 50% 가까이 상회했는데 오라클이 이런 자본 지출 관련해서 비용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평가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운데요. 현재 주가가 10%대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CDS 프리미엄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 현재로서는 1.246%포인트입니다. 여기서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오라클의 앞으로의 향배에 따라서 최대 이 CDS 프리미엄이 2%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비관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재 오라클의 부도 관련 위험을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요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을 잇따라서 내렸는데요. 더 많이 내린 그런 증권사들도 있지만 제가 주요한 여러분께서 쉽게 접할 만한 증권사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23.6%,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이 목표가를 30% 이상 실적 발표 이후에 내렸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TD코에는 그나마 적게 내린 편인데 18.4%, 12.5% 각종 증권사들이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잇따라서 이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오늘 오라클과 AI 반도체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고요. 다시 종전 이슈로 돌아가 보시죠. 다만 오늘 다우지수와 또 S&P 500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FOMC가 온건했던 탓이 컸습니다. 현재 내년에 2회 금리 인하가 2회 이상 단행될 확률이 72.2%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어제 점도표 상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한 번 한다면서 왜 시장은 다르게 보는 것이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고용 하방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고요. 또 생각보다는 연준 측에서 이 단기 국채 매입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연준에서 발표한 연준의 SEP, 그러니까 경제 전망 보고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든지 시장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또 거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4만 건, 그러니까 4만 4천 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주에만 24만 6천 건 가까이로 집계가 됐는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또 물음표를 찍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변한 것이냐? 그때는요, 이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왜곡이 됐던 데이터가 다시 한번 정상 범주로 돌아오면서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이 때문에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이 실어진 것이죠. 이게 다우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특징주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M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역시나 오라클 쇼크에 가장 먼저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오라클이 묻어있다, 이 소프트뱅크라든지 AMD 등 계속해서 관련 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과도한 AI 지출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칩을 우회 사용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다양한 우려들이 합쳐져서 오늘 엔비디아 장중에 2%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구글도 오늘은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하이퍼 스케일러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쟁사죠. 오픈 AI가 챗 GPT 5.2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자체 테스트에서 이 추론 능력이 굉장히 제미나이 3를 압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체 테스트지만 계속해서 현재 오픈 AI가 구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회사의 레드 코드, 그러니까 챗 GPT의 모든 자원을 일명 몰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움직임은 내년 1월까지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그 힘을 받아서 이번 챗 GPT 5.2 버전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구글은 반대로 경계감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수요 둔화 조짐에 잇따라서 월가에서 4분기 인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4분기 판매량이 44만 8천 대가량 전망이 됐는데 10%가량 줄어든 것이고요. 이 테슬라의 대표적인 트래커 사이트를 보자면 18% 감소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했지만 다행히 이 장 마감 들어서 약간은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 급락세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조금 더 하락폭이 깊습니다. 2.43% 급락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테슬라 1%대까지 급락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주요 종목들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2030년까지 인도에 3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다음 투자 기지가 유럽에 이어서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이 오라클로 인해서 상당 부분 대규모 자본 지출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35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이라니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경고음이 더더욱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례적으로 M7 중에서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와의 계약 때문에 독자적으로 초지능 AI 개발을 하는 것이 불가했는데 이 족쇄가 드디어 풀리면서 초지능 AI, Super Intelligence 이걸 개발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1.3%대까지 장중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애플은 하락했습니다. 이 스위스,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반독점 관련 리스크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스위스가 애플의 NFC 정책 관련해서 이 반독점 예비 조사에 착수를 했다. 보통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는 게 요즘의 관례이죠.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리스크를 안고 하방 움직임 보인 애플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아마존은 0.65% 하락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역시나 1%대 강세로 이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0.27% 약보합권에서 하락 움직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3개의 특징 종목이 더 있는데요. 한번 이슈 따라서 차례대로 보시죠. 가장 먼저 리비안입니다. 대표적인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이 경쟁자로 좀 꼽히는 그런 기업이죠. 밤사이에 첫 번째로 AI 데이 자체 연례 행사를 가졌는데 상당히 좀 실망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자체 칩 개발 소식을 밝혔는데 우선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나 상용화 시기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 불안감을 키웠고요. 자체 칩을 개발한다. 리비안 정도의 덩치에 상당히 비용 부담과 더불어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이 더해진 하루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 급락한 리비안이고요. 비자는 반대로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목표가를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382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면서 중립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한층 높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글의 제미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밤사이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예측 시장 사업 관련해서 라이선스,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격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크게 움직였지만 구글 제미나이와 혼동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리비안입니다. 6%대 하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입니다. 반대로 6% 상승으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한 비자. 이어서 이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전혀 구글 제미나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30%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6가지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1%가량 떨어지면서 벌써 배럴당 57달러 선까지 WTI 기준으로 크게 밀려났습니다. 여전한 공급 과잉 우려에 벌써 10월 이후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국제유가고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을 납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해역 근처에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그보다 공급 과잉 우려가 이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원 가까이 올랐는데 밤사이에 오라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원화는 달러에 비해서 평가 절하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벌써 1,472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미국 증시와 확실하게 커플링되는 양상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85,000달러 선을 주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온스당 벌써 4,3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라클발 안전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이 금값도 상승했고요. 오늘 밤사이에 구리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30년물 밤사이에 미국에서 국채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각각 2bp대, 3bp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시장의 마무리 3대 지수가 어떻게 끝을 지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 1.34%대 금융주와 일부 방어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도 0.21%, 다만 나스닥은 오늘 오라클 실적발 쇼크로 인해서 AI 반도체 전반이 흔들리면서 0.25%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감안해도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뚜렷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4만 4천 건 늘며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망치 22만 3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은 팬데믹 초기 지난 2000년 3월 이후 최대입니다. 앞서 직전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가 연휴 이후 청구자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포함된 11월 29일로 끝나는 주에 183만 8천 건으로 줄어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등 고용 관련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더불어서 대규모 투자 부담이 겹치면서 더욱더 앞으로에 대한 AI 버블론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현지 시간 10일 시간외 거래에서 1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미달하면서 AI 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197달러로 급락하며 9월 고점 대비 40% 떨어졌으며 11일에도 여파가 이어지며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68% 증가했지만 전망치를 조금 밑돌았고 전체 클라우드 매출 역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2분기 자본 지출은 120억 달러로 예상보다 37억 달러 많았고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은 기존보다 150억 달러 늘어난 500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 확신이 부족하다며 AI 투자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오픈AI가 사상 최대 규모의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즈니가 오픈AI와 3년간의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200개가 넘는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캐릭터를 사용해 소라와 챗GPT에서 공식적으로 AI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키마우스, 심바, 엘사, 토이스토리, 주토피아 등 인기 캐릭터가 모두 포함되지만 이번 계약에는 배우들의 초상권과 음성 이용은 제외됩니다. AI 생성 콘텐츠는 내년 초부터 제작이 가능하고 디즈니는 우수 팬 영상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하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 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보택시 시대의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 중심에 테슬라가 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미국 33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상용화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 상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전환점입니다. 2032년에는 미국 전체 라이드쉐어 시장의 약 30%를 로보택시가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의 1마일 약 1.6km의 비용은 0.81달러로 웨이모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전기차 제조, FSD, AI 칩을 모두 내재화한 덕분에 데이터 축적과 성능 개선의 양성 피드백 루프가 시작된다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와 웨이모가 전체 로보택시 주행 거리의 70%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유난히 널뛰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에 이어서 다시금 큰 변동을 보였네요. 네, 근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특징상 주간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 그냥 당연시 되는 지표라서 우리가 보완 지표를 반드시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주간마다 일희일비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몸부림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있기 때문에 4주 평균이라던가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들 봐야겠죠. 졸트에 나온 거라던가 아니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던가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에 나온 향후의 어떤 실업이나 취업 시장에 대한 어떤 소프트 지표 이런 것도 같이 참조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주간의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고 계절의 변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에는 60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가 이번 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변동이 일어난 것들이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랬느냐? 아무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 명심해야겠죠. 아무 이슈가 없는데 왜 이런 변동이 생기느냐? 연말 그리고 연휴 이런 게 많이 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신청해서 빨간 날 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대금이나 결제 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간 날 끼면 빨간 날 전일 들어오던가 아니면 빨간 날 후에 들어오던가, 우리가 세금 낼 때도 마찬가지죠. 주말 끼면 어떻게 해줍니까? 밀어주죠. 그렇죠? 주말이 끼면 예를 들어 10일 날이 납부일인데, 세금 납부일이나 공과금 납부일인데 10일 날이 빨간 날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연장해줘요?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해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빨간 날이 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반영이 되겠어요?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평일날 저희가 되겠죠, 반영이.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끼고 연말이 끼고 이렇게 되면은 주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지표에 의미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실업 지표는 흔들렸지만 반대로 또 꾸준한 그런 실업 상태를 보여주는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는 시계열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심전도 여러분들 심장 박동 보십시오. 심장 박동 어떻게 뜁니까? 계속 강으로 뜁니까? 강으로 뛰면 그거는 맨날 초흥분 상태여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약하게 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폭이 있잖아요. 진폭이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고혈압이나 저혈압에 따라서 적당한 진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완화시켜서 봐야겠죠. 2주 연속적으로 실업자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짧으니 4주 평균으로 보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4주 평균으로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한 것이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년 3월달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인 서로 반등을 했다. 이것보다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고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초록색이 4주 평균 낸 에버리지입니다. 자, 그런 걸 봤더니 어때요? 언론의 타이틀로 나온 무슨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소환할 정도로 뭐 대단한 것이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의 요동만 놓고서 이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11월과 12월은 이제 미국의 명절이 몰리는 기간입니다. 연말의 어떤 특성들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네, 연말의 특성도 컸고요. 지역의 특성도 컸습니다. 이건 거의 그냥 캘리포니아 한 지역의 변동성이 그대로 여기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주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근데 저번 주에 급락한 거랑 이번 주에 급상승한 거 결국에 도찐 개찐이죠. 장군 먹문했죠.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거를 계절 조정을 해주고 이 지금 그 만약에 요거를 4주 평균으로 완화시켜 주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NSA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즈널 어드저스팅인데 이 앞에 낫이 붙었죠.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입니다.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 저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계절 조정이라는 것은 연말에 지금 이렇게 연휴가 많이 낀 이 부분을 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워낙에 지금 저런 부분이 생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당으로 타먹는 경우. 실업자도 아닌데 실업자인 척하면서 실업 수당을 엄청나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잡아내려고 도지를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앨런 네. 머스크가. 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제 떠났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60년 만에 최저치, 이번 주에는 2020년 코로나를 소환할 정도의 최대 증가폭.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는 이 계절 조정을 해주면 되고 연휴가 많이 끼고 연말이라는 어떤 특성,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이 워낙에 변동이 심했던 지역별 특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졸트에서 봤듯이 다른 그 부분에서도 나타나긴 했잖아요. 기업에서도 공고를 별로 안 내고 그리고 이 직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내가 욕을 하고 그냥 발길질하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지금. 그러니까 공고도 회사도 자신감이 없고 지금 직원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졸트 보고서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연이어서 요거랑 연간 지으면은 고용시장이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파월한테 뭐 요런 거를 들이밀 수가 있겠죠. 지금 물가 인상이 걱정이냐. 고용시장이 이렇게 불안인데 왜 금리 인하를 더욱더 가파르게 안 하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너는 경직된 사람. 왜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판단을 하냐? 물가는 없는데. 어제 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예쁘게 헤어롤하고 오랜만에 머리 스타일 바꾸고 나오셨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없다. 바이든 때 올렸던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잡아놨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합쳐지는 거죠.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인플레이션은 가솔린 가격에 다 잡혔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약값은 대규모로 인하해서 우리가 일일이 때려잡아줬더니. 그러니까 트럼프랑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불안을 요거를 핑계 삼아 만약에 캐비넷 시시 만약에 그 연준 의장이 된다면 향후에 요런 지표들 때문에 우린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이런 걸 또 삼을 수 있겠죠. 근데 파월은 지금 고용시장 불안보다는 물가 상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한 계속 뉘앙스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영이 안 된 예. 지표를 저희가 같이 봤었죠. 네. 예. 지금 또 이게 민감해서 커서가 눌려갖고 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긴 네. 했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된 그런 표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계절적 또 지역성 특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I 산업의 변화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오픈 AI와 디즈니의 또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관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튜디오와 또 AI 기업의 협력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간밤 이제 오픈 AI와 디즈니의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요. 와, 이렇게까지 협력이 되어 가네요. 샘 알트만의 한 방이 이거였나요? 지금? 이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금 디즈니, 저도 마블을 좋아합니다만 네. 디즈니가 다 먹었어요, 싹 다.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를 보러 가시잖아요, 극장에. 뭐 극장 잘 안 갑니다만. 다 디즈니 거예요, 전부 다. 20세기 폭스부터 시작해서 마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든 회사 뭡니까 옛날에 그 토이스토리 만든 회사. 그 회사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토이스토리 만든 회사.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니메이션 그 2D로 그리다가 미키마우스 그리다가 3D가 지금 그 탐 나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토이스토리고 뭐고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디즈니가 결국.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그 요 IP가 다 있기 때문에 디즈니 걸 가져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디즈니랑 오픈 AI가 3년 동안 라이센스 및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력 관계죠. 디즈니의 IP를 오픈 AI의 챗 GPT라던가 LLM이죠.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소라라는 영상 AI 솔루션에서 디즈니 IP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는 그럼 뭘 하느냐? 오픈 AI의 요 LLM이라든가 요 모델을 디즈니의 이 지금 그 회사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이 지금 스킬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큰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보니까 디즈니가 오픈 AI 지분을 10억 달러를 샀네요. 자, 이거 어디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회사 그 누구입니까? 온갖 군데 지분 투자 씨앗 뿌리고 다니는 회사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장 뜨거운 회사 몰라?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누구예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각종 회사에 씨앗 뿌리고 다니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림 그리면서 그거 엔비디아가 준 돈으로 지금 뭐 발전하고 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돈 아니냐? 그러면서 그 주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에다가 이제 디즈니도 투자를 하는 모습. 이러면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 그림이 저 그림이잖아요. 그걸 마이클 버리만 그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영상으로 표현을 하셨죠. 똑같잖아요. 맨날 지금 오픈 AI에 지적되는 부분이 뭐예요? 샘 알트먼이 그때 팟캐스트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고 둘이 나와서 반박한 내용이 뭡니까?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오픈 AI한테 가장 그 여론에서 뭐 저기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적하는 내용이. 결국 이제 투자 앨런 머스크 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뭔 자본 얘기예요? 지출 부담 부분이 있죠. 너네 돈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때 기억하시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오라클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샘 알트먼하고 셋이 모여서 그때 도지하고 있을 때 앨런 머스크가 백악관에 3명 초청해가지고 딱 앞에 3명 깔아놓고 트럼프가 막 추앙하니까 그때 머스크는 참석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 3명 주머니에 지금 돈 없다. 근데 무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냐?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뒤로도 계속 지적했죠. 오픈 AI에 돈 있냐고. 돈이 어디서 났길래 저렇게 투자를 계속 발표하는 거냐. 그래서 팟캐스트에 샘 알트먼이 나와가지고 흥분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있다. 유료 가입자 수 앞으로 는다. 그리고 투자 많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그 팟캐스트 진행자한테 이 비아냥됐어요. 더 이상 이 말하면 당신은 이걸 팔기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분을 갖고 있다면 파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매수자를 찾아주겠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아직도 근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냐 이거예요. 오픈 AI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밈으로 지금 올린 거예요. 또 디즈니 돈으로 하네 사업.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서로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뭐 마이클 버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 엔비디아 돈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만 해놓고 그거 가지고 지금 주가만 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라던가 반박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동 경제 성장론. 네, 협력으로 보고 같이 있죠. 성장해서 같이 파이가 커지는 거다. 한쪽은 파이가 커진 것도 모르겠고 커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커질지 예상도 못 하겠는데 그냥 블러핑만 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라클 실적 나온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자본 지출 부담 부분 지적이 됐고 실제 실적에도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클 버리의 서브스택을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서브스택이 이제 블로그 개설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글 올릴 건데 비싸서 이제 구독은 못 하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하면서 거기 그림 그린데 오라클도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 AI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중앙에 동그란 그림이 있었고 거기서 다 퍼지는 지금 형태였잖아요. 네. 그거 보라고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오라클도 막 15% 10% 급락하고 이랬잖아요. 물론 오픈 AI는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의 어떤 측면적으로 유리한 거는 디즈니는 1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즈니는 그동안 침체를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갑자기 흑어 만들어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흑어 만들죠, 흑어. 네. 흑어 만들어가지고 지금 디즈니 팬들 다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밥 아이거가 복귀한 거 아닙니까? 밥 아이거가 복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지금 디즈니 작가들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파간다 같다.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그때 막 선전이죠. 선전하면서 막 예. 나치를 선전하면서 막 다 믿게 만드는 어떤 그런 속임수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다고 하면서 밥 아이거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 반등을 지금 시도하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에 지금 이런 이슈가 터져서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조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점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어떤 재점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부진한 오라클 실적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나온 협력 소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협력 상징성만큼이나 이 디즈니 CEO 밥 아이거의 발언도 좀 업계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정확히? 네, 근데 아까 제가 네. 지금 얘기 드린 거는 디즈니 주가적인 측면에서 디즈니는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라클이랑 엔비디아는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디즈니는 하나도 오르질 않았습니다. 디즈니에 AI가 붙으면 이건 굉장히 모멘텀이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밥 아이거 CEO가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아까 전에 프로파간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작가들을 손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막 만화 보면서 그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계층 돕고 이러지만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영화관 가서 영화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무슨 뭐 백인 우월주의를 뭘 생각하고 그걸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예쁜 사람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디즈니 팬들이 싫어했던 거잖아요. 자꾸 막 그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예쁘장한 백설공주 이런 거 보는데 자꾸 그거를 거기서 무슨 세계 평화주의 뭐 무슨 저기 뭐 인종 그 주의 해가지고 막 흑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지금 오픈 AI 요 협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디즈니 캐릭터와 스토리를 더욱더 풍부하고 개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요즘에 유튜브 채널 막 구독자가 심지어 50만에서 90만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네. 채널이 삭제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요? 저작권 때문에. 그 디즈니는 또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디즈니의 요 저작권을 가지고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오픈 AI의 챗 GPT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 있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있죠.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생성형 AI도 많은데 아까 영상 생성 AI는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클링 쓰시는 분들도 있고 미드저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소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그 구글의 비오3 쓰시는 분도 있고 비오3가 발전해서 나노 바나나 된 것도 있고 근데 그 영상 생성에서 만약에 디즈니 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디즈니 밑에는 마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캡틴 아메리카 무슨 아이언맨 마음대로 갖다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멋있게 만들고 싶죠. 아이언맨 날아다니면서 광선 쏘는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미드저니랑 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요. 미드저니가 그걸 만들다가 미드저니가 비오3만큼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막 태클을 건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근데 밥 아이거가 지금 말했잖아요. 오픈 AI의 협력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디즈니 작가한테 얘기한 거랑 연결됩니다. 디즈니 작가들은 프로파간다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백설공주를 흑인으로 만들지 않았나,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만들지 않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 영상 창출자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 라이선스를 줘가지고 완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요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다고 할게 얘기 드렸죠. 그러면 떠났던 디즈니 고객들을 끌어오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요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작가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지금 갇혀있는 부분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전 세계의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싹 다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대신 뭘 주어주겠다? 우리 디즈니 IP를 주어줄 테니
이제 너네가 비판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저기를 창출해봐. 컨텐츠를. 그래서 준 거예요. 누구한테? 오픈 AI 챗GPT한테. 그다음 소라한테만. 그럼 다른 데는 제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AI 경쟁 구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글의 이 제미나이가 뭐 워낙에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계약 이상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미나이는 LLM이고 지금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짓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유튜브에는 뭘 올립니까? 영상을 올리죠. 그래서 그 파급력이 너무 큰 거예요. 나노바나나랑 제미나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제미나이의 프롬프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나노바나나로 영상을 생성하는데 이건 웬만한 지금 예를 들어 옛날에 영화 하나 찍으려면 스텝이 몇 명 필요할까요? 스텝이 500명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인이 혼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구글의 제미나이랑 이 비오3랑 나노바나나로 빠져가지고 그걸로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오픈 AI의 챗 GPT 이 지위 자체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챗 GPT가 거길 선점했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로 옮기면 나노바나나 연계해서 영상을 생성해갖고 내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챗 GPT마저 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뒤져 있다. 근데 만약에 구글의 제미나이랑 나노바나나로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비오스랑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는데 아이언맨 갖고 영상 생성하고 싶은데 못하게 제한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오픈 AI 챗 GPT랑 이 지금 요 소라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언맨 걸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언맨 영상이랑 마블 영상이랑 막 미키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미키 마우스가 아이언맨의 탈을 쓰고 막 이제 쥐를 잡으러 다닌다.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거 있다. 근데 만들고 싶은데 네. 저작권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랑 소라랑에서는 3년 동안 만들 수 있다. 그럼 다시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AI의 최고의 반격의 카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디즈니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월가의 트렌드와 또 종목들 매크로까지 전반적인 흐름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히든 글로벌. 오늘은 조우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시죠.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하나와 미국의 바튼 시스템즈가 이제 협력을 해서 자율 수중 드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제 한미 이 해군 사이의 어떤 협력에 드론 개발이 이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드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공중에서 떠다니는 이제 물체이지만 이번에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수중 드론이라는 점이 좀 초점이 됩니다. 네. 이런 협력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이 한미 양국 간의 방산 협업이 좀 곳곳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흐름일까요? 예, 그렇게 봐야겠죠.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줬죠.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 건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승인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업이 또 한 번 이제 하나오션과 뭐 현대중공업이 주목을 받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핵 원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드론 협업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하나오션의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바튼 시스템즈가 스타트업인데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설립된 지. 근데 이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이제 국방부에다가 따낸 계약이 무려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고 그만큼 해당 시장이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이 시장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이래서 스타트업으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 때문에 하나오션이 이제 그 바튼 시스템즈에다가 투자도 하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번 이 드론 공동 개발이 어떻게 보면 양사의 양국의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자살용 드론, 그래서 러시아 함대를 갖다가 군함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옛날에 일본의 가미카제 그 특공대처럼 사람이 타지 않았으니까 또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이제는 이제 드론을 갖고 수중에서 탐지도 하고 수중에서 데이터를 갖다 획득한 동시에 적군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맥락에서 해양 수중 드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번에 하나오션이 그 때문에 이제 바튼 시스템과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곤란하게도 사실 뭐 중국이 드론 하면은 중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100%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이번에 개발한 해양 드론이 곳곳에서 포진해서 중국의 어떤 그 정찰이라든지 중국의 움직임을 갖다 포착할 수 있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과 바튼 시스템즈가 협업을 하면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에 도움이 되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도 삼면의 바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국방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한화의 바튼 투자와 관련해서 공동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한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 방산의 글로벌 확장에도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면요. CNET의 보도입니다. 삼성 G 트라이폴드 디자인 완성도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실제로 두바이 매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굉장히 뭐 삼성의 신규 폴더블 그러니까 갤럭시 G 트라이폴드가 예상 외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삼성의 트라이폴드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출시하는 삼성 트라이폴드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 접습니다. 두 번 접는데 왜 트라이폴드냐라는 것에 의문을 다시 분들 계신데 이거는 인쇄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접을 때는 폴더블, 두 번 접을 때는 이제 면이 3개니까 트라이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성의 트라이폴드를 출시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세계 최초의 트라이폴드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먼저 나왔냐? 화웨이가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2월 때 출시를 했고 또 9월에도 출시한 그 버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한 번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는 두 번의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초의 어떤 그 선점 효과나 그런 어떤 역사적 분기점은 삼성전자 화웨이에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삼성의 트라이폴드보다 더 막강한 경쟁자가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애플은 사실 하드웨어 혁신에서는 삼성보다 뒤지지 않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콘텐츠의 강자인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그나마 추격하는 근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사실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추격을 갖다가 이제 막는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경쟁 상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웨이보다 늦었지만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내년에 나오니까 그렇다면 삼성의 트라이폴드로 또 한번 아이폰 못지않은 기술적 경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보도를 한 CNET에서도 삼성 트라이폴드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다고요. 예, 네. 그 호평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당연히 두 번 접는데 삼성의 트라이폴드는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데 이게 막 10인치, 삼성의 다펼치면 10인치가 됩니다. 10인치 트라이폴드인데 왼쪽을 먼저 접고 그다음 오른쪽을 접게 됩니다. 이 순서를 바뀌게 되면 접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힌지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습관적으로 왼쪽을 먼저 접고 오른쪽을 접다가 어느 날은 이제 깜빡해서 오른쪽을 먼저 접으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을 접으려 할 때 지금 화면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펴졌을 때고 첫 화면에 보인 대로 만약에 오른쪽 화면을 먼저 접고 왼쪽을 접으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빨간불이 이제 켜지면서 그 다음에 뭔가 알람과 진동이 같이 울립니다. 그래서 야 난리 났어, 너 잘못 접고 있어라고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런 잘못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시넷이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미리 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제 접힌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뭐 두 번 접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접게 되는데 그런 트라이폴드의 가장 거슬리는 점이 바로 이 접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접히는 부분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나요? 예, 접히는 부분에 중요한 이유는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생깁니다. 네. 이 때문에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보다 다른 많은 제반 기술은 다 완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하면서도 결국 출시가 늦어진 이유는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해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최신 버전이 폴더블 G7에 있어서는 접히는 부분을 많이 해소했다.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이번에 트라이폴드 역시 접히는 부분이 그래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넷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화웨이의 이제 엑스메이트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트라이폴드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좋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접히는 주름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트라이폴드 같은 대용량 대화면의 스마트폰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는데 가운데 주름이 보이면 집중력이 깨지겠죠. 이런 점에서 접히는 주름이 중요한데 삼성의 이번에 트라이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히는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보다는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매출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호평을 받은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예. 아쉬운 부분을 한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접히는 스마트 트라이폴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대화면이죠. 10인치거든요. 10인치면은 사실 웬만한 태블릿 PC 대신에 삼성 트라이폴드를 써도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사용자의 편의성이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접히는 주름보다 혹은 뭐 OLED냐 반사각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 용량입니다. 기껏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배터리가 만약에 제한이 있고 더 볼 수 없다면 사용자의 편의성은 이제 약화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화웨이보다 늦게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배터리 용량과 똑같은 5600mAh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삼성의 트라이폴드의 혁신이 좀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도 삼성을 앞지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네. 그 애플의 아이폰을 쓰시고 아이폰의 어울리 유저 같은 분들 아시겠지만 맥세이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금속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자석 물질을 넣습니다. 자석 물질을 넣다 보니까 자성을 지닌 다른 액세서리를 갖다가 아이폰 발에 착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모저모로 많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최대 약점이 옛날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한동안은 스마트폰이 사실 배터리가 착탈식이었습니다. 너무 배터리가 다 쓰면은 새로운 보조 배터리가 아니고 다른 원래 배터리 갖다 끼워 놓으면서 배터리 용량을 갖다가 늘렸습니다. 착탈식 언제부턴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어떤 그 맥세이프 기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경박의 그 보조 배터리를 갖다가 아이폰 뒷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성의 물질을 활용해서요. 이런 어떤 하드웨어 성능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한 3점 더 앞서 나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초경박형 이제 보조 배터리를 내놓으니까 샤오미 역시 이제 보조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아이폰에 넣을 수 있는 샤오미의 보조 배터리 내놨는데 샤오미 보조 배터리의 두께가 얼마냐? 1cm가 안 됩니다. 6.9mm입니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삼성의 하드웨어가 사실은 아이폰보다 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이 아이폰을 뒤쫓아가려면 하드웨어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비록 AI 시스템 구글의 협조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이폰에서 하드웨어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삼성의 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이 이제 애플을 따라가야 되는 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의 과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의 트라이폴드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히든글로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톱 기사는 기재부 업무 보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보시죠. 금산분리 규제, 반도체 업종에 한해 조건부 완화 이렇게. 요 제목이 일단 그 기재부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오늘 이데일리가 탑으로 뽑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좀 이 내용을 오늘 톱으로 좀 가져왔고,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이 내용만 업무 보고에 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뭐 세제 관련된 내용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주택 관련 내용들 이 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저도 이데일리가 오늘 제목 뽑은 이 내용이 가장 좀 시장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색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의 테마색과 같은 그런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테마색은 1970년대에 2억 달러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부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기원을 보면 그 돈의 이제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이 기초 자산이 뭐였냐면 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들의 주식 그거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부 펀드를 조성을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한 50년이죠.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지금 따지면 대략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크게 현재 3,200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가 50여 년 만에 3,200억 달러, 1,600배가 뛰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정부는 기재부이라고 해야겠죠. 기재부는 뭐 조직 개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내년에 그 조직이 분리가 되는 게 아마 있을 텐데 이런 테마색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펀드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뭐 전 세계 국펀드가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마색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거 돈 돼? 그러면은 M&A가 됐든 뭐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 기업이 됐든 간에 뭐 다 사들입니다. 여기가 연간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일단 기사에는 좀 러프하게 나옵니다. 이거 구윤철 부총리의 언급을 가지고 기사의 내용에 있는데 연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 국민연금이 한 6, 7% 수익률만 내도 대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니 물론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뭐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률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국민연금 고갈 압박이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 뭐 하여간 재작년부터 그 해외 투자 늘리면서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 어떤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3분의 2는 뭐 이를테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데 투자를 하고 이제 주식 비중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반 이상의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국부펀드는 달라요. 뭐 하여간 돈 된다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손실도 보겠죠. 근데 지금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1,600배의 성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실패 사례도 무지하게 많았겠지만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이 시점에 국부펀드 얘기를 꺼냈을까? 그 기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잘 될 것 같고 글로벌 증시도 결국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 글로벌 경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에서 정부가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고유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고유 계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만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그게 테마색이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에 있는 금산분리 규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업종에만 한해서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지주회사에 내 있는 손자 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 그룹으로 따지면 이게 이 SK 그룹이 이번 이 금산분리에 관련된 반도체 한한 금산분리 완화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 그룹을 예를 들면 SK가 있고 지주회사죠. 그 밑에 SK 스퀘어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손자 회사가 증손자 회사, 그러니까 지주 기준으로 따지면 증손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런 회사를 뭔가를 가지려면 증손 회사를 가지려면 손자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이걸 50% 정도로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어제 포함이 됐는데 이게 뭐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뭐 HBM이 됐든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기업들의 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과의 이 어떤 그 긴밀도죠, 협력도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용인팹 같은데 좀 이런 데들에 이제 뭐 돈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죠. 우주교수 최태원 회장이 원래 120조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600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이걸 SK 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다 못하죠. 120조라면 가능한데 600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최태원 회장이 600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뭐 얘기가 된 바가 있거나 뭐가 있겠죠. 손정 회장과 만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정 회장 쪽을 통해 예를 들어 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뭐 그런 식의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이 하이닉스의 HBM이라든가 하이닉스의 D램이 꼭 필요한 빅테크나 어떤 다른 해외 회사들과 함께 뭔가 이 어떤 특수 좀 SPC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증손 회사로 만드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용인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같이 돈 내서 우리 같이 반도체 공장 만들어서 우리 투자한 만큼 너네가 우리 반도체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면 너네들도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도 너네들 도움을 받아서 공장을 큰 부담 없이 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윈윈이잖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금산분리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판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재부의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 두 가지 금산분리 규제, 반도체 안에서 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테마세 이 두 문제 따져보면 두 문제는 결국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가 잘 안 되면 국부펀드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큰 그림이긴 한데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되고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그만큼 지금 반도체는
정말 뭐 슈퍼 사이클 이상의 슈퍼 메가 울트라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부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12월에 수출 호조 얘기입니다. 올해 사상 첫 7천억 달러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표 한번 보시죠. 2025년 월별 수출액 추이 나오는데 계속 괜찮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쭉 괜찮은데요. 이데일리가 이 표를 넣은 이유는 요거일 것 같습니다. 이게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그 표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들어서 1월부터 10일까지, 1월부터 10일까지가 206억 달러입니다. 앞을 쭉 한번 보십시오. 올 들어서 1일부터 10일에서 열흘 동안에 206억 달러, 그러니까 200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7월 194억, 9월 달 190억 달러 정도죠. 11월 달에 비하면은 거의 뭐 한 50억 달러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30% 이상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뭐 20일에서 남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월 말에 좀 밀어내기 수출도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수출이 이번 12월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올 연내 가장 큰 어떤 수출 규모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렇게 수출을 잘했냐? 역시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46%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전자 전기 부분들, 그래서 무선 통신기기 25%, 컴퓨터 주변기기 65% 각각 늘었고. 그다음에 좀 저도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되게 안 좋다라고 올해 봤던 업황의 섹터가 석유, 화학, 철강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화학이 무려 23%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관세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러왔던 철강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 미국 수출이 철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수출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이 반등한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내수는 아직도 시원찮은데 수출은 좋다라는 겁니다. 무역 수지 흑자가 뭐 다시 좀 크게 엄청나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중국 쪽의 수출 반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에 좀 더 뭔가 이렇게 이 증가를 더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역할이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여전히 마이너스긴 한데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내수가 우리도 워낙 부진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이 정말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 좀 해보죠. 요 얘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제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시장 경보제도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이게 원래는 2023년도 언제입니까? 라더견 사태 때, 라더견 일단 사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한마디로 이제 중소형주들 작전하는 걸 잡으려고 라더견 사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몰랐던 거 그 대신 사이즈는 커졌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만든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에 이제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인 SK하이닉스까지 이제 붙잡힌 겁니다. 어제 뭐 SK하이닉스 주가 좋지 않았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이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를테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막아야죠. 특히 장이 좋을 때 이런 어떤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분명하게 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까지 마치 작전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걸려 들어간다면 이거는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거래소에서 오후에 바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요. 어쨌든 이 제도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제도의 그런 어떤 경직된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새해 선물 물거품 스마트폰 PC 가격 뛴다. 예, 왜는 뭐 여러분들 좀 얼추 좀 감이 오시죠? 반도체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좀 한 2주, 3주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메모리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여기서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기사에서는 칩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또 메모리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 이게 메모리플레이션, 칩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 뭐 AI 관련주들 좋다 얘기 다 하니까요.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금 사실은 또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죠. 내년에 더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내가 하나에 예를 들면 DDR5를 사는데 이게 $5였다, 개당. 근데 이게 $10가 됐다고 치면 그 $5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이제 뭐 이번에 관세 때도 우리가 한번 느껴봤던 거지만 최대한 뭐 유통업자들이라든가 또 생산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물건을 받아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최종단의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겠죠. 다 소화 못 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 소비자한테 일부는 전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배가 100% 올랐다고 그러면 뭐 30%씩 이제 하고 한 30-40% 정도, 30% 정도는 소비자한테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뭐 들어가는 뭐 PC라고 하시죠. PC에 반도체가 10개가 들어가는데 10개가 들어가면 $5니까 $50가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한 $30는 중간중간에 이제 나눠 갖고 $20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20면 우리 돈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30만 원 정도를 이제 뭐 아니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3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건 제가 너무 대략적으로 한 거고 몇십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 반도체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휴대폰, 그다음에 PC, 뭐 노트북, 뭐 등등등 이런 전자제품,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들어가는 데가 워낙 많긴 합니다만 뭐 자동차 등등등 이런 어떤 제품들, 소비 제품들의 소비재들의 가격이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관세에다가 추가해서 물건값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면 걱정스러운 거는 소비 위축이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미적지근했었죠. 과연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지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뭐 어제 이미 우리 예상대로 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을 네. 했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점도표 상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 시장은 2번까지 좀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한 번인데 두 번이다. 이 얘기는 네. 지금 현재 파월 의장 입장에서의 제한된 데이터 하에서는 그쵸. 금리 인하를 얼마라고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경제가 골디락스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이 다소 신경 쓰는 정도만 가지고는 네. 한 번만 제시한다. 3개월 전하고 똑같다.
그런데 파월이 바뀌잖아요. 5월 달에.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이 아저씨는 그렇고 다음에 바뀌면 그 다음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이 경계될 수 있으니까 두 번까지는 열어놓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 되죠. 일단은 골디락스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고용은 신경 쓰니까 한 번은 해줄 것 같아요. 1월은 제껴나겠죠. 근데 1월 이후에 진짜 없냐 봤을 때는 그 상황과 데이터 플로우에 따라 갖고 새로운 그 FOMC에서는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얘기하면은 매파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예상보다 우려했던 경계감보다는 네. 좀 중립 이상, 중립보다 낮은 게 아니고 중립보다 높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도표 상해에 있는 표면적인 그림만 좀 매파적이고 사실상 그 내면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상보단 좀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FOMC였네요. 오라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라클 쇼크 좀 요약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는데 적게 벌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상이 됐던 거죠. 네. 사실은 이번에 실적이 뭐 매출이 뭐 1%, 1.5% 뭐 미스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어떤 지분 뭐 평가선이 매각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쵸, 근데 약간 지금 일회성으로, 네. 그렇지 일회성이죠. 그게 이슈는 아니고 일단 투자인데 얘네 분기가 이번 분기 2, 4분기거든요. 이번 반기 발표된 게 네.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first half예요. first half. first half에 투자된 것이 205억 불인가 200억 불 정도 돼요. 그런데 first half하고 second half하고 해가지고 합해서 2026년도 피스컬 이어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350억 불 쓴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500억 500억 달러를 달러로 하는 들었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first half의 200억 달러보다 지금 second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합한 second half가 150억 달러를 훨씬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잔치상도 벌리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건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단기적인 마진의 압박이 불가피하겠네. 장기 그림은 여전히 좋다. 왜? 얘네들이 그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이라고 RPO라고 해서 우리 주문 해당되는 수주 잔고는 전분기 대비 한 20% 가까이 10몇 프로 더 올라갔거든요. 5,200억 달러로서. 이거는 좋은 거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뎃을 지고 캐시플로우 부채 비율이 한 480%, 500%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어위브라든지 네비우스 이런 거 임대해주는 회사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게 CDS 프리미엄도 높은 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기조 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조금 그나마 뭐 다행스러운 거는 주가가 확 빠진 다음에 약간 반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 10% 빠진 다음에 그걸 쭉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악재들이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에 대해서는 많은 악재들이 이제 거의 녹아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이 캐탈리스트가 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저점으로 본다. 약간 지금 이런 말로 지금 약간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많은 게 진짜 뭐 이 회사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너진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걱정이 뭐예요? 오라클은 우리가 오픈 AI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라클이 오픈 AI 말고도 다른 데라고도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오라클은 오픈 AI하고 스타게이트가 이게 핵심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실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5,200억 달러라는 그 저기 그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 네. 그 주문 숫자의 60% 이상, 3천억 불 이상이 오픈 오픈 AI이기 AI, 때문에 네. 이 오픈 AI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우리 그 오라클이 조금 많이 이슈가 3개월 전보다 더 내려간 상태니까 과미도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많은 악재들이 녹아져 있고 오늘 사실은 또 구글이 좀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구글이 빠진 거는 사실 아니라는 얘기도 오늘 나오게 돼 있던 FOMC 다음에 나오게 됐던 게 원래 됐던 것이 오픈 AI의 챗GPT 5.2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디즈니하고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 제미나이를 혹평한 게보다는 우리가 자신 있다 또 네. 이렇게 새로운 제품 내오니까 CEO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라클도 오픈 AI가 만약에 조금 희망을 보이면은 오라클도 같이 또 희망을 보일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주가 그쵸. 그 정도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빠지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정말 이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가 뉴스 하나가 나오면 그쪽으로 따라붙고 나머지는 약간 주저앉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전에 발표가 나왔었죠. 네네네. 일단 시간에서는 3% 강세,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한번 해석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넘버를 다 정확히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 헤드라인 본 거는 원래 가이던스 준 거. 가이던스가 180억 달러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매출이 연간에 500억 달러 정도 넘으니까 한 182억 달러 이렇게 원래 가이던스에 있는데 실제는 191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헤드라인 넘버만 저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4%, 5% 사이 정도 더 나왔죠 예상보다. 그쵸. 4%, 5% 사이 더 나왔으면은
그 정도 올라가면 되죠. 네. 근데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191억 달러라는 게 전체 매출이에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AI 매출이 있고요. 우리가 얘네들이 매출이요 마진이 좋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사실은 매출의 한 40%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요? 매출이 네. 훨씬 마진이 좋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매출이 조금 좋았으면은 마진도 좋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매출이 얼마나 하는 거 그게 봐야 되고 전체에서 AI,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전체 아까 190억 달러 중에서 AI 부분만 따졌을 때 그 비중이 얼마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원래 네. 가이던스는 YOY AI 매출이 한 얼마냐 AI 매출이 한 66% 성장하는 게 가이던스거든요. 네. 작년 동기보다 AI 부문 매출이 66% 성장인데 이번에 나온 수치가 그보다 높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가이던스가 또 다음 분기 괜찮다 하면은 그러면 아마 4%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구성 요소에서 AI 부문 매출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 말고 네. 훨씬 높으냐 요거 하나 그렇죠. 하고.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컨퍼런스 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얘네들이 핵심이 뭐냐면 칩단에서 TPU를 구글 걸 설계해 주는 거 말고요. 네. 그 칩이죠. 그 GPU, ASIC 커스텀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메타도 있고 메타도 있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다 커스터머예요. 네. 구글만 커스터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하는 게 메타하고 죄송합니다. 그 엔비디아 빼고 오픈AI하고 메타하고 구글이 커스터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려면 브로드컴이 뭐가 있냐면 칩 말고도 칩이 뭐 36개, 72개 갖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 칩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연결시키는 네트워킹 칩이 있어요. 얘네들 제품 이름이 기사님도 아셔야 될 텐데 우리 앵커님도 토마호크라고 있어요. 토마호크 거기서 시리즈, 나왔군요. 네. 토마호크 이게 미사일 그건데 이 네. 토마호크 시리즈가 6번째가 뭐 나왔는데 이 제품에 대한 게 지난 분기부터 기대감을 높여주는 성능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사실 더 기술적으로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토마호크 네트워킹 칩 이게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뭐 이런 거 인피니티 밴드 이거랑 네. 경쟁하는 그 네트워크 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가 과연 엔비디아하고의 일반 범용 칩 대비 이 커스텀 칩 브로드컴이 개발해서 해주는 이게 구글 향이건 메타 향이건 이런 거에 경쟁력에 대한 단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AI 칩 매출의 성장률 그다음에 요거 네. 헤드라인 뉴스 말고 말씀 중에 살짝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3% 플러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네. 지금 방금 화면을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네네. 되는 와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네요. 뭔가 컨퍼런스 콜에서 문제가 약간 좀 생겼다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해석해야 안 될까요?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네, 안 봤기 네, 네, 때문에 알 수가 그렇죠. 없고. 워낙 로우 데이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이 아까 전체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네. 그렇죠? EPS도 잘 나왔다. 그게 한 3, 4%다. 그럼 그쵸. 4% 맞고 아까 3% 올라 맞잖아요. 근데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AI 부문 매출. 그쵸. 그러니까 AI 부문이 전체 180% 하면은 AI 부문 매출이 지난 분기에는 34%고 이번 분기의 예상이 네. 가이던스가 한 35%예요. 비중으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 곱하기 0.35 하면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야 되고 네. 그게 YOY로 얼마 성장이 되는 게 66% 성장이 제가 알고 있는 원래 가이던스예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토마호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또 다른 얘기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 갖고 브로드컴의 실적이 주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지금 네. 약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네.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주가 어떻게 하나 봐야 돼요. 네.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거든요. 시간에서. 네. 그럼 얘네들이 나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발견된 게 인더스트리 와이드 얘기한 것인지 얘네들의 성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연계성인지는 다른 주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주 네. 우리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은 지금 그러니까 봅시다. 어떻게 보실까요? 엔비디아는 네. 또 빠지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빠진다고 하네요. 빠지지만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만 그냥 아까 본장에서 한 1% 넘게 빠졌는데 네. 얘네만 0.5% 미미하게 네, 반등하는 미미하게 강보합권. 운동한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오라클은 그냥 빠진 상태에서 변화왔고 워낙 많이 네. 빠졌으니까 이 얘기는 특별하게 임프레시브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뭐 미직적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상방 카드가 하나 막힌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 이 SK하이닉스가 3.75% 유독 좀 빠졌는데 뭐 이게 역시나 투자 경고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미국 ADR 이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 이 네. 문제 때문일까요? 투자 경고, 투경에 따른 투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요. 이게 22일까지니까 실제는 24인가요? 24일까지로 24일까지 있습니다. 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실제 안 풀어지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까지는 신용융자를 못 해요. 그렇죠? 미수 거래 못 해요. 그렇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투자가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을 거고 네. 그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심리가 조금 억제되겠죠. 투자 경고가 원래 그런 의미이긴 한데 네, 그렇죠. 뭐 대형주도 이게 SK하이닉스 말고 SK스퀘어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많은 많이 종목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분명히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미국의 ADR 상장하는 건 미국이 ADR을 막을 이유는 없고 그렇죠. 이게 상법이 대한민국이 이게 자사주를 상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자사 중에서 원래 익스체인지 본드라고 해갖고 그 이제는 그 교환사채를 발행해갖고 활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쵸. 실제적으로 있는 거는 5점 몇 프로인데, 예, 그러니까 5점 몇 프로인데 그거 빼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2.4% 정도라 하거든요. 아, 미미하네요. 예, 네. 2.4%면 얘네 시가총액이 한 400 몇 조니까 10조가 안 되죠. 9조 정도 되지 그렇죠. 9조 않습니까? 정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큰 주식이지만 미국의 어떤 그 저 약간 봤을 굉장히 때 먼지 한 풀 같은 예, 약간은, 좀 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R이 있죠. 근데 TSMC는요. 초반에 네. 걔네들이 본장 대만에서 상장되고 나서 그게 93년도에 상장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ADR이 4년 뒤에 바로 했어요. 네, 빨리 예, 했네요. 네. 그리고 주식의 수로서는 한 5점 몇 프로인데 이게 1대 5로 해가지고 그 시총 기준으로는 본주보다 한 20 몇 프로 돼요. 그러니까 본주 대만의 주식이 100이라면은 미국에 상장돼서 유통되는 그 규모는 한 26% 돼요. 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지 이게 않죠.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이 이제 뭐 그 구조고 우리 2.4%니까 그쵸, 너무 미미하네요. 앞으로 거의 자사주 10분의 사서 1이니까요. 네. 또 계속 그렇게 상장하지 않는 한 이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뭐 ADR 상장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도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니까요. 위험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효과에 대한 거죠. 효과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미미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또 상장의 걸림돌이 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법이. 우리 자사주를 네.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법을 고쳐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하는 보유하고 있는 거를 아주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기간, 그게 1년 정도로 예기가 되고 있다는데 1년 내에 매각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원래 그 방향인데 그럼 이건 뭐지? 이거는 그 예외 정도. 예외 정도라는 게 보통 그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주식 옵션, 스탁 옵션 네. 이런 건 예외라고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특별 주주총회 그 일반 주주 말고 네. 주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또 의아할 그런 수 있는 거는 게 또 할 있네요. 수도 네.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이 자사주를 어쨌든 매각은 아니니까 그 예외적으로 줄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다고 보니까 꼭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들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어서 이틀 전이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 중호엠텍 쪽에다가 투자했다. 이 소식에 유리개판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어제는 잠깐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좀 반짝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담아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단기로 들어가시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있어갖고 들어가서 이틀 뒤에 파는 거지. 그런 식의 패턴에 익숙하신 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유리기판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크게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방향이 하나 있고, 그쵸. 그다음 SK그룹의 SKC 그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포함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장비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건데요. 네. 가장 안전한 거는 삼성전기나 SKC 둘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은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점은 SKC는 다른 사업부하고 섞여져 있어서 이거 밸류를 얼마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넘버와이즈 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그게 단점이죠. 근데 장점은 SKC의 그 앱솔루스가 가장 빨라요. 속도 측면에서. 네, 속도 측면에서 26년도 하반기 아니 26년도는 양산이 시작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SKC의
단점과 장점이죠. 앞서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는 조금 늦죠. 근데 늦게 하는데 삼성그룹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힘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일단 늦었지만은 시작하는 것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 사업 뭐냐? 우리가 그 PCB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네. 그 유리 기판이잖아요, 원래. 유리 기판 하기 전에 원래 기판을 하던 게 얘네예요. 아. 그 플립칩 BGA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MLCC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요. MLC도 네. 있다 하고 BGA 기판이 있는데 기판이 적층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기판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실리콘이 아니고 유리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에서의 확장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MLCC인데 네. 아까 늦게 시작했다 했잖아요. 유리가 글라스 코어라고 책받침, 책이 있으면 책받침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글라스를 하는 거죠. 글라스 코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먼저 한 것이 SKC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기술적 진보는 이 글라스 코어 말고 여기 인터포저라는 거예요. 인터포저는 칩과 칩 간에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네. 글라스 코어를 SKC가 먼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파급력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글라스 인터포저인데 여기서 용어가 좀 어렵네요. 글라스 네. 인터포저로 가는데 인터포저는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칩과 칩사 여기 중간에 연결 우리 HB에 나타났는데 인터포저에 MLCC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MLCC가 인터포저 안에 내재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괄을 거꾸로 하는데 네. 이 인터포저 안에 MLCC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MLCC 비즈니스를 또 같이 시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기는 FC BGA하고 MLCC 비즈니스가 PCB하고 그다음에 내재화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잠재력 때문에 최근에 이제는 그 유리기판 말고도 다른 이슈가 많았는데 주가가 네. 올라간 거예요. 다만 현재 입장에서 주가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30만 원에 딱 붙어가지고 그쵸.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들어가는 타이밍을 바로 구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이제 12월 중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이 연말 연초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투경 해제 24일까지는 뭐 한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갈 수도 있지만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삼성하이닉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 박스권인 것 같아요. 3,900 이하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4,200을 전고점을 뚫을 정도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반도체 AI 중심의 한 가닥, 그다음에 바이오 변압기 이런 쪽에 한 가닥 이렇게 바벨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시장 전략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